예,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이아몬드가 바꾼 세계사,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바꿀 과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바꿀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대 보석은 오늘날처럼 이런 손에 끼는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로 쓰기보다는 원래는 검의 장식용품 혹은 옛날 귀족들 의복의 장식용품, 귀부인들 머리에 장식을 한다거나 귀족들 왕관이나 공작들, 영주들이 쓰는 이런 장식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적 가치를 갖기 시작한 거는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고대 이래로 농업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당시 농업에서 퇴출당한다는 건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즉 유대인들은 다른 농민들처럼 땅을 갖거나, 당시는 노예경제 시대였었는데 농사지을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이 기피하는 업종들, 즉 3D 산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들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정을 한다거나 험지에 가서 노예를 사가지고 온다거나 농민들한테 농사에 필요한 기구 같은 거를 멀리서 구해서 갖다 주는, 이른바 그 당시에는 장사치라고 그런 장사꾼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들 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지역에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런 환전상, 그리고 그 환전상이 좀 더 발전하면서 대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할 적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땅이나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땅 문서나 노예 문서 같은 게 그들한테는 담보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주로 보석 장신구나 어떤 공예품, 그다음에 귀증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쉽게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재화들을 한 3등분해서 나눠 갖고 있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요새 말로는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즉, 보통 자기의 재산을 현찰 3분의 1, 보석 등 귀증품으로 3분의 1, 그리고 다른 기타 자산으로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항상 분산 투자라고 할까요? 이러한 개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유럽에서 보석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13세기 경서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보면 주로 나오는 보석들이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터키석, 토파즈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무렵에는 사파이어와 루비가 가장 값진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값지다고 그래서 그게 재산적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장신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큰 재산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보석에다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14세기 이후서부터,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한 16세기 이후서부터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자산적인 가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면 14세기 베네치아에서 오늘날처럼 보석을 연마하는 커팅법이 개발이 됩니다. 커팅하는 방법이. 보석은 원석 자체로서는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연마 과정에서 빛이 찬란하게 날 수 있도록 이 깎아내는 기술에 의해서 이제 보석이 이제 생명력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커팅법이 개발되고 난 후에 보석이 이제 화려하게 되면서 당시 귀부인들이 보석을 옷에다 장식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옆에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인들의 옷이나 머리 장식에 이제 보석을 장식품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석이 결혼 반지로 등장한 최초의 사례는 14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황제가 결혼할 적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예물을 해줌으로써 이때 최초로 보석이 결혼 반지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공동체, 이른바 디아스포라 간에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보석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는 스페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 바르셀로나 유대인들이 당시 보석업계를 주도하면서 그들이 최초로 이제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에 올림픽이 열렸던 곳인데요. 당시 올림픽이 몬주익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몬주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유대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이 몬주익입니다.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이자 유통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보석 장사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스페인 왕국에서 1492년에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발표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49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즉, 그 해에는 세 가지 3대 역사적 사건이 같은 해에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을 세계사에서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나눌 정도로 중요한 해가 됐을까요? 우선 1492년에는 레콩키스타라고 유럽인들이 이슬람 세력을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낸 해입니다. 즉 스페인 왕국이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왕국을 추방함으로써 800년 동안 이슬람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유럽을 이슬람 세계로부터 해방시킨, 즉 유럽인들로서는 이 기독교 국가들로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3월 말에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을 하면서 기독교 왕국을 표방하면서 기독교 종교가 아닌 유대교의 추방령을 내립니다. 즉 스페인 왕국에서 살려면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하면은 넉 달 내에 이 땅을 떠나라 하는 게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추방령이 완료될 무렵에 배 세 척이 떠나는데 그 배가 바로 콜럼버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레콩키스타, 유대인 추방령, 신대륙 발견이라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건들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사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유대인 추방령인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때 추방돼가지고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북쪽 저지대로 몰려오면서 당시 저지대라 하면 지금의 벨기에 북부와 네덜란드 지역을 얘기합니다. 즉 그쪽 지역은 해수면보다 해발이 낮아서 이렇게 뚝을 밟고 이제 살았던 지역인데 그래서 해수면보다 지역이 낮다라고 그래서 그쪽을 저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저지대에서 네덜란드의 중상주의가 발행하면서 네덜란드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씨앗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모태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탄생합니다. 즉 그래서 중산주의가 발흥하고 또 자본주의의 씨앗들이 탄생한 그런 계기를 이룬 게 바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당시 스페인 왕국은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인구의 6.5%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대부분 항구 도시나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 즉 그 당시에 수도였던 똘레도레거나 꼬르도바, 그다음에 저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거의 도시의 3분의 1 인구가 유대인들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상업을 발달시키고 교육을 발달시켜서 스페인 왕국이 부를 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런 힘으로 국력이 강해지고 군사력을 정비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이제 몰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의 용도가 이제 폐기됐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의 왕이 유대인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추방하는데, 당시에 17만 명이 일시에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서부터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개종을 강요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한 9만 명 정도가 종교 재판을 피해서 스페인 왕국을 이제 떠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다 합치면 거의 26만 명이 추방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26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 유럽에는 인구 3만을 넘는 도시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6만 명이라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4개월 안에 떠나라고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화폐는 반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발각되면 사용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당시 보석과 교환해서 보석을 한 움큼씩 갖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면서 곳곳에 많이 퍼져나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간 곳이 바로 종교의 자유가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던 이제 저지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떠난 스페인 왕국은 그 이후 경제적으로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상업의 유통이 붕괴되고 교육의 유통마저 붕괴돼서 신대륙이나 다른 데서 교육품이 들어오더라도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이걸 유통시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들은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서 저지대의 엔트워프나 브루에라는 항구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옮겨간 곳에서 그 교육품들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당시 근대 초기에 인재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건데,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저쪽 저지대로 옮겨간 거는 이게 1492년, 즉 15세기 말서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제 옮겨간 거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이보다 한 200년 뒤에 위구노들이 이동을 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지대 상업이나 교육을 발전시켰던 주력 세력들은 15세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